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변이 있나의 이변입니다. 네, 박변입니다. 네, 리변입니다. 인사할 때 이렇게 하는 거 맞죠? 뭐 어느 쪽을 보고 인사를 하시든 간에 네. 카메라가 다 잡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 두 변호사님은 뒤통수까지 지금 좀 신경을 쓰고 오셨어야 했는데 제 요즘 좀 머리가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박 변호사님이 지난주 방송 모니터링 중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본인의 뒷모습이 잡히더라. 근데 오늘은 머리를 안 감고 와서 떡이 졌는데 어떡하냐 해서 방송 용어예요. 그래서 여기 분장실에 가서 드라이 샴푸로 지금 방금 갓 샤워한 듯한 모습으로 드라이 단장하고 샴푸라는 나왔습니다. 제품이 있는 줄 몰랐어요. 가방에 좀 넣어갖고 다녀야 되겠네. 실은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네. 제가 지난주에 머리를 못 감고 일찍 1시간 일찍 와서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컨텐츠는 되는데 외모가 안 돼서 제가 드라이 샴푸로 이제 머리 정도 감은 효과를 냈었죠. 요즘 뭐 초주금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턱선이 갸름해지셨어요. 안 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또 뭐 굳이 꼭 매진하진 않았어요. 근데 표시가 나나요? 초주금? 네. 제가 그래요. 국민TV에 뭐 헬스걸 뭐 이런 프로그램 하나 해주시면 저의 실시간 모습을 아니 매주 바뀌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 정도는 해야 사실 다이어트를 할 수 있지. 국민TV계 김수영. 김수영. 그 친구가 이렇게 개그맨이 전면 줄어드는 예, 그 친구가. 예. 그럼 저도 전면샷도 보여드릴 수 있고 저한테 적절한 다이어트 보조 제품과 헬스를 도와줄 수 있는 어시스턴트를 붙여주시면 트레이너를 붙여주시면. 그러면 박 저는 변호사님 뭐 저희 공개할 수 방송은 있습니다. 오늘부로 하차하는 걸로. 아니요 그냥 새로운 포맷으로. 헬스거를 병행한 이런 변입니다. 되겠습니다. 자, 첫 방송 이후 어떠셨어요? 사람들이 하는 평 같은 거 신경 써 보셨을 것 같은데. 평을 어디서 읽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우리 국민TV 홈페이지에 있는 조합원 게시판 것 포함해가지고 좀 캡처해서 보여드렸어요. 근데 저도 이제 댓글 같은 거 꼼꼼히 찾아보는 성격은 아니었는데 보통은 이제 이광철 변호사님이 많이 찾아가지고 캡처를 해서 주시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괜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봤어요. 봤더니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두 가지만 제가 항변을 드릴게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재정 변호사님 추우신가 봐요. 목도리를 하고 오셨네요. 추워서 한 게 아니에요. 컨셉. 아니요. 그 몸매 분할을 위해서 시각적 효과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거는 초주금 다이어트 이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재정 변호사님 너무 검은색 옷을 입었다. 저 오늘도 검은색 예, 옷이네. 예. 그리고 뒷 배경도 검은색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이제 코디가 없는 사람들의 이제 미스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헷갈리게 하려고 날씬해 보이려고. 그래서 오늘도 검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실제로 검은색 옷을 입고 검은색 배경 앞에 서 있으면 날씬해 보이나요? 그럼요. 기본적으로 검은색이 이렇게 축소돼 아 보이는 근데 얼굴만 효과가 이렇게 있고. 확 이렇게 보이지 않나요? 달덩이처럼. 그러네? 예, 그러니까. 그러네? 네. 괜찮아요. 얼굴은 앞에서 이광철 변호사님이 든든하게 비교되게 이렇게 기준이 돼주시기 때문에 제 얼굴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인다는 제가 걸 별명이 뭔지 방송 아세요? 보고 알았어요. 제가 꿈동산. 금동상이요. 전 땡키죠. 또 별명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헤드벌룬. 그건 뭐예요? 에드벌룬을 둥둥 떠 계시니까 어쨌든 방송에서 저는 뭐 덕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내용과 관련해서도 사실 저희가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사실 참 이 얘기도 들었어요. 제가 말버릇이 사실 앞에 사실. 맞다. 그리고 그걸 사실이라고- 읽어봤대요. 예. 사실이 말버릇인가요? 뭐 이런 예. 얘기. 그런가 봐요. 몰랐어요. 그 사실이라고 안 붙이면 다 거짓말이고. 그런가? 거짓말 할 때마다 사실을 붙이고. 그러게요. 그 무슨 얘기 하려나? 아니 저는 이제 뭐 전에도 팟빵이나 이제 이런 데 가서 그 댓글 같은 걸 보고 특히 이제 청취자분들이 남겨주는 얘기 중에서 우리가 좀 고쳐야 될 거, 네. 뭐 이런 것들 좀 보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방송을 이제 먼저 좀 봤어요.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 잘 근데 빠졌나 아닌가. 그런데 느낌이 뭐냐면 제가 한 방송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막 이렇게 엉성하고 이렇게 동작도 자연스럽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뭐 너무 자연스러워 이러는데 물론 이제 이재정 변호사님이나 박주민 변호사님 자연스럽게 하시는데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이게 참 방송의 차원이 좀 달라졌구나. 저희는 와가지고 바로 그냥 뭐 시작하면서 아무 형식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저희들이 평소에 그래요. 재판이나 이제 변론하는 것들 갖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뭐 그런 부분이 즉흥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았죠. 이제 대강의 이제 이슈들만 정리하면. 물론 뭐 저희가 예. 3박 4일 준비를 했지만 그리고 라디오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부족한 정보는 또 찾아가면서 또 이제 큐사인 뭐 있고 나도 우리끼리 막 사인해 가면서 손발짓 해가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해서 방송을 만들어 가는데 이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한데 저희들이 또 바쁜 척하는 변호사들이다 보니까 준비가 좀 부족해서 앞으로도 사실 걱정되는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두 분이 워낙 컨텐츠가 강한 분이니까. 진짜요? 예. 진짜 사실 외모가 인정. 강하고 사실 컨텐츠가 강한 저는 걸로 그냥 외모 담당하고 역할을 그렇게 나눠왔죠. 진작에부터 그렇게 근데 방금 전에 했습니다. 그 말씀에 사실은 안 붙이셨는데 알아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방송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공중파에 비하겠느냐마는 굉장히 길게 녹음을 해가지고 편집을 통해 가지고 압축된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근데 저희도 방송국에서는 많은 인력들이 서포트를 해주고 계시지만 저희 변호사들이 낼 수 있는 시간이 정말 같이 세 명이 함께 낼 수 있는 시간이 힘들어서 저희는 이제 남들은 1시간 방송이면 3-4시간을 하고 압축하고 팟파이스 같은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재미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1시간 방송하는데 한 40분에서 느리는 거 안 되겠느냐 물어보는 이런 저희의 불찰로 그런 부분을 서포트 못 해드리고 그건 국민TV의 탓이 아님을 국민TV 이사로서 그럼 변명합니다. 우리가 좀만 노력하면 굉장히 재밌는 프로가 나올 것 그러니까. 같은 그러니까요. 그런 기대감을 심어주고 네. 과연 그럴까 이런 근데 언제나 그래요. 나는 공부하면 잘하는데 하는 거는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면 잘하는 데는 그거 못하고 있다는 자체가 실력인 거거든요. 근데 네. 소리만 들으실 때는 제 생각에 뭐 차를 운전하고 가실 때거나 그럴 때 라디오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럴 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이는 TV, 보이는 라디오는 사실 봐야 되는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보시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과거에 맞아요. 비해서. 저도 그런 우려는 들지만 어쨌든 간에 보이는 라디오로 시간 온전히 쏟아야 되잖아요. 이거 그렇죠. 보시려면. 지금 첫 방송 때 그래도 많이 보여주신 관심은 보이는 라디오로 선정된 프로가
그 한정돼 있잖아요. 모든 라디오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이 다 보이는 라디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훈 국장님 그냥 묻혀 계십니다, 음지에. 그리고 또 우리 안진걸 사무처장님 그냥 꾸준히 마이크 앞에만 계십니다. 우리 선택받았다는 거. 네. 어쨌든 우리 프로를 듣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 기회에 처음 접하신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간택받은 자로서 책임감을 막중히 느끼는 걸로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걸로. 네, 열심히 하는 걸로. 네. 얼마나. 한번 해보죠. 뭐 이재정 변호사님 더 날씬해질 때까지. 아, 한번. 네. 뭐 우리 프로의 한 절반은 헬스걸 컨셉으로 봐주시고요. 저의 변화를 지켜봐 주시면 이렇게 공헌하면 안 되는데 매일 밤 이게 제가 저녁을 굶는 정도의 우리 이제 점점 지각해가는 우리 아가한테 날씬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조금씩 노력하고 있는데 저녁을 굶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 저녁만 굶으시나요? 네, 저녁만 굶어요. 네, 저녁만 굶어요. 점심까지 굶고는 전 못 살아요. 먹는 게 낙인 사람인데 식탐이 그렇죠. 저희 제일 첫 번째 욕구예요. 다른 어떤 욕구보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왜 켜져가지고. 민변의 근황? 뭐 이런 얘기는 민변의 핵심이신 우리 두 변호사님 중에서 우리 이광철 변호사님이 마이크 한번 잡으시고 아주 변두리인데요. 변두리요? 아, 네. 변두리에서 듣는 민변의 주요 소식. 아니, 아무것도 들은 게 없는데. 저는 우리 권혁우 변호사님 아.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딱 아니,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얘기하든지. 네. 주세요. 아, 그럼요. 그래도 이제 역할을 드리려고 꺼다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 계신 것 같아서 역할을 드리려고 했어요. 저야 뭐 아, 진행을 이거 나가나요, 하겠지만 이거? 네. 꼭 나가도록. 네. 아이, 애정이 있으니까 디스를 하는 겁니다. 권 변호사님 기소되셨어요. 그죠? 저희가 지난 방송 때 간략히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다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설명도 저희가 간략히 좀 드렸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이광철 변호사님이 그날 현장 법정에서 계시기도 했고요. 아니요, 그것들이 마지막 최후 변론 때 네. 저희 이거 잘라주세요. 그날 권영국 변호사님이 어떤 행위를 했길래 법정 소란 혐의로 기소까지 되셨는지 그런 얘기는 지난 방송 때 자세히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권영국 변호사님이 정말 그날 당일날 법정에 소란을 피고 과연 그걸 소란 행위라고 볼 수 있고 재판을 방해한 것인지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도를 보니까 검찰이 이제 권혁 변호사님 그날 선고하는 날 이제 주문을 읽고 퇴장하려고 예. 할 때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오늘로써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입니다.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보도가 됐었는데 검찰이 이 부분을 기소하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깜짝 놀랐잖아요. 네. 뭘로 기소하지? 근데 찾아봤더니 형법에 네.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뭐 예.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고 이제 검찰이 이거를 기소하겠다고 발표를 해가지고 이게 과연 기소가 될까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좀 놀라고 있던 그러니까 참이죠. 구속 요건은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제 선고잖아요. 선고라는 거는 이제 재판이 결론이 나는 건데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통합진보당 대리인 자격으로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선고가 다 끝나고 그러니까 이 외쳤다는 그 얘기만 보더라도 선고 결과를 들은 이후의 반응이거든요. 선고가 다 끝나고 재판장들이 이제 이렇게 일어서서 나가려고 할 즈음이었어요. 네. 그렇죠. 구속 요건 부분도 따져볼 필요가 있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따져볼 일단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재판을 방해할 이제 목적범이라고 네. 그러잖아요. 형법에서는 이제 목적으로가 돼 있으면 그런 목적을 실제로 가져야 되는 건데 두 가지 논점 정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과연 재판이 과연 진행 중이었냐. 네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런 소리를 지른 권혁 변호사님의 어떤 의도나 목적이 실제로 재판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냐. 그럼 결국은 이제 과연 그러면 재판의 시작과 끝을 어디까지 볼 거냐. 네. 그러면 주문을 낭독하고 퇴장을 했단 말이에요. 네. 퇴장하는 중이었어요. 네. 그러면 그거는 재판이 종료된 것으로 볼 것 아니냐라는 그렇죠. 생각이 네. 있는 거고 그리고 권혁 변호사님의 내심의 의도도 이미 판결이 선고가 되어가지고 통합진보당 해산, 의원직, 상실 이런 부분들이 선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그런 얘기를 부분에 한 대한 거죠. 사후적으로 항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네. 재판을 방해한다기보다는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그렇죠. 이 진정한 목적이다. 예. 이렇게 그 볼 것 같아요. 검찰의 의견에 따른다면은 검찰이 기소한 그런 입장을 본다면은 우리 헌재 재판관님들이 이제 재판을 끝내고
그 여운을 우리 방청객이 다 느낄 동안 오케스트라 반주가 다 끝나면 찡 영화에서 끝날 때까지는 자막 올라갈 때 계속 앉아 있어야 앉아있어야 돼. 되고. 크레딧 올라갈 그렇죠. 때가 그 오케스트라 음악 공연이 끝나도 어느 정도는 여운을 음미한 다음에 박수가 시작되잖아요. 네. 그러길 바라셨던 거 아닐까? 아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그러네요. 엔딩 예. 크레딧 올라갈 때 퇴장하면 기분 나쁘다고 막. 극장 상영을 네. 방해하는 건가요? 그런가 봐요. 그런가? 그럼 업무 방해네 그거? 예. 그런가 봐요. 네. 굉장히 기발한 지적이셨어요. 여러분, 네. 극장에서 엔딩 크레딧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일어나서 나가시면 네. 영화 상영의 업무 방해입니다. 업무 방해입니다. 네. 근데 아유, 이런 참. 것도 사실은 좀 놀라운 게 굉장히 속 빠르잖아요. 이런 네. 거. 그 고소가 있고 나서 또 이제 기소까지 속도가 좀 빠른 거라는 느낌이 들고 두 번째는 내용적으로 이강철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친 내용을 봐도 판결 선고된 내용을 인정한 상태에서 네. 그게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비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기소를 하지? 이렇게 무리하게 또 기소를 하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검찰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어떻게든 권영국 변호사님을 법조계로부터 퇴출시키겠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 정식 기소잖아요. 예. 우리 이제 그 시청자분들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이 기소에는 약식 기소와 정식 기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약식 기소는 벌금을 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변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자격증의 상실과는 무관한 것이고 무관하죠. 네. 이제 국회의원직이나 이제 이런 거 100만 원 것과는 달리 그런 건데 국회의원들은 이제 공직선거법으로 100만 그렇죠, 원 그렇죠. 이상을 근데 이게 지금 정식 기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징역형을 구형하고 징역형을 위해서 그걸 받으려라고 이제 검찰이 기소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도로.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변호사법에도 이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변호사에게 상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구속영장 그러니까요. 청구하고 지금 현재 또 대한문 앞에 집회 관련해서 또 지금 기소돼 재판 진행 받고 중이고 계십니다. 예. 이번 것도 지금 정식 기소를 하는 걸 보면 권영국은 법조에서 퇴출시키겠다. 검찰이. 네. 네. 또 징계까지 지금 청구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검찰이 권영국 변호사님을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재판이 되면은 저는 뭐 그 집시법 사건이나 공무집행 방해 사건 그것도 네. 걱정이긴 한데 이거는 재판부가 헌재의 눈치를 좀 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것도 있겠죠. 예, 헌재가 자기네들 체면 깎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뉘앙스가 전달이 되면은 네. 재판부가 이 사건을 이거 법리로만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무리하게 해서라도 이 헌재의 기분을 좀 맞춰주려고 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박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오히려 반대로 요즘 헌재하고 법원 간의 긴장이 있잖아요. 그 뭐 한정 그 무슨 저 변형 결정의 기속용 네. 문제하고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결정을 예. 이제 단순하게 합헌위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결정을 할 때 그게 이제 기속력이 있는지 그걸 관철시킬 수 있는지에 그렇게- 따라서 그렇게도 의견이 볼 수도 나뉘어요.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재판소원 허용 여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헌재하고 대법원이 네. 사실 돌이킬 수 없는 지금 재판소원이라고 갈등 하면 예, 재판의 결과를 헌법재판소에 가져와서 이거 취소해 달라. 다시 한번 심판을 예, 한번 그러니까 받을 1심, 수 2심, 있도록. 4심 대법원까지 끝나면은 우린 다툴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가지고 그렇죠. 헌재로 끌고 가서 헌재로 끌고 갈 수 그래서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지금 법원하고 헌재의 긴장 관계에 비춰보면 오히려 네. 법원이 쌤통이 다면서 무죄 딱 이렇게 더 해도 돼? 네, 더해 헌재 가서는 헌재 가서는 주문 나오기 전에 해도 돼 이렇게 재밌겠네. 고래 그 한번 판결 결과를 지켜보는 예. 물론 이제 뭐 그 재밌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네요 이 사건도. 그러잖아 정말 권혁 변호사님 어떡합니까? 저는 권영국 변호사님 그 최성영하고의 그 과정에서 그 대한문 집회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고토하시다가 그렇게 닭장차에 오르시는 그 순간 왜 또 우리 변호사님이야? 왜 또 권영국 변호사님 고초를 겪으신 게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 중에 형사 재판을 이제 그 이재용 변호사님 받아보셨잖아요. 공용물건 그럼요. 손상으로 무죄 받으셨죠? 예, 무죄 받았죠. 네, 근데 어떻게- 저도 그 구형은 징역 10개월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재판 받아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또 우리가 또 재판을 업으로 하니까 이 재판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힘든 일이죠. 근데 이게 지금 한두 건도 아니고 이렇게 매번 재판 끌려다니면 예. 사실상
권영욱 변호사님께서 무죄를 받으시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변호사 업무를 실제로 못하는 정도의 맞습니다. 이건 진짜 변호사 업무방해예요, 검찰. 맞습니다. 지금 한 달에 뭐 2번, 3번 기일이 잡히고 있어요. 불구속 상태인데도 계속 증인들을 부르고 있는데 저도 이제 차회 기일에는 증인으로 예정돼 있어요. 네. 당일날 연행되실 때 현장에 있었거든요. 증인으로 예정돼 증인협의 있는데 받으시겠네. 네. 쏘세요. 네. 대동증인은 그래서 나오나요? 아 근데 형사 재판이기 때문에 네. 나오나? 예, 아마 여비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꽤 지금 여비 쏠쏠한? 얘기를 이렇게 길게. 아니, 아 진짜 비전문 방송인들하고 얘기를 하려니까 이야기가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네, 물 한 잔 마시고. 네. 그 정도로 한 달에 그렇게 재판이 있다는 얘기는 그 재판 시간만 쓴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준비를 위한 준비를 해야 시간.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다른 변호인들이 동료 변호사들이 변호인 돼서 도와주고 계시지만 실질적 준비는 본인이 하고 계실 거거든요. 권영국 변호사님이 그간 이렇게 조력해왔던 여러 노동자들이 그만큼 또 시간을 뺏기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안타까운 게 한두 가지가 그래서 저는 이 특히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는 것들은 물론 검찰이 사실관계를 잘 따져가지고 이제 법리에 있어서 새로운 판례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로 기소한 것까지는 우리가 문제 삼을 수는 없겠죠. 네. 그런데 적어도 사실관계에 대해서 적어도 어떤 주의를 좀 잘 기울이지 않아가지고 기소를 했다거나 어떤 의도를 갖고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네. 반드시 책임을 묻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뭐 형사처벌이든지 아니면 네네. 인사상 국가배상. 불이익이든지 징계든지 또 국가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수단들이 있겠지만 지금 검찰이 하는 행태는 거의 무소불위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마음에 안 들면 다 데려다 기소시키고. 일단 하고 사회는 책임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김영란법 했을 때 법과 상관없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나 중립성 네. 조금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김영란법도 우려를 많이 했었던 네네. 거잖아요. 답답하네. 이렇게 이제 변호사 그것도 검찰이 공권력이 자신의 법 집행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요주의 단체인 우리 민변 변호사님들과 관련해서는 이런 기소 자체가 또 모욕주기의 일환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도 재판 진행 방식도 얼마나 모욕적인데요. 예, 견디기가 쉽지 않긴 했습니다. 뭐 물론 우리는 이제 법률에 전문적 지식이 있다는 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뭐 다른 국민들의 불편하면 이제 이 자리에서 굳이 얘기 안 할 뿐이지 변호사라고 해서 저희가 특별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예. 저는 이번 뭐 이제 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인데요. 검사들한테 검찰청법 제4조 다시 한번 봐봐라. 뭔가요? 1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익의 대변자라고 돼 있어요. 검사는. 맞습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로서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고요. 2항은 검찰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과연 니네 검사들이 공익의 대변자로 그렇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냐? 우와 스키프란데요. 아 정말 예 전문 방송인 같아지고 있습니다. 치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사님. 예, 우리 검찰 얘기 검찰 얘기 나왔으니까 사실 지금 또 사실이래. 사실 맞습니다. 네.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아침에 전해진 따끈따끈한 소식이라서 저희도 뭐 더 구체적인 정보는 알고 있지 깜짝 놀랐죠, 못하지만 사실은. 예예 잠깐 검찰 얘기 하고 넘어가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사실이라고 해요. 전염됐어요, 전염. 지금 오늘 오전에 갑자기 이제 예.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성완종이라고 경남기업 전 회장이 이제 아마 자살을 하러 가면서 전화로 아마 경향신문하고 인터뷰를 했었나 봐요. 그 자원외교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받던, 있던.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했던 인터뷰 내용이 전부 다 진실인가는 좀 나중에 더 따져봐야 될 문제이긴 네. 한데 인터뷰 내용 자체만으로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었어요. 네. 첫 번째는 본인이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허태열 네. 씨한테 자기가 돈을 건넸었다. 허태열 씨도 비서실장. 네, 비서실장 네. 출신이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은 뭐 특히 친박 쪽은 다 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었고 두 번째는 검찰 수사와 관련돼서 자기가 하지도 않은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수사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원외교 쪽에 뭔가 그 진술을 해주면 그거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거래를 시도했다. 네, 검찰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없으면 그대로 이제 수사를 끝내야 되는데 자기 아내, 자기 아들까지도 있지도 않은 혐의까지도 막 수사하려고 하는 식으로 좀 강압을 했다. 그래서 이거 정말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 뭐 이런 네. 취지의 인터뷰를 하고
이제 자살을 하러 간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예. 네. 저희가 지금 접한 내용은 그 보도 내용이 전부이긴 하지만 네. 사실 그 보도 내용을 참고로 해서라도 여러 가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은 것 많죠. 같아요. 네. 그분의 얘기가 진실인가 아닌가의 공방들이 지금 아마 이 방송 이후에 계속되겠죠. 예, 계속되겠지만 사실 우리가 장자연 편지 사건 때도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목숨을 걸고 하게 된 죽기 전에 뭐 마지막 얘기들이라는 것들의 진실성은 우리는 어쨌든 간에 보다 비중을 줄 수밖에 없는 네.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송환종 그 전 경남기업 회장 같은 경우는 또 며칠 전에 직접 언론 인터뷰까지 그렇죠. 자청을 네. 해서 기자회견까지 해가지고 자기 억울함을 얘기했었어요. 뭐 진실은 밝혀봐야 되겠지만 네. 그런 그 수사받는 사람들이 대규모 언론 인터뷰 기자회견 했다는 것 자체는 일단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굉장히 강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그 방식이 것은 좀 아니면은 이제 뭔가, 예, 예. 뚫고 갈 수 그렇죠. 예, 그래서 타개할 수 없는. 검찰의 어떤 수사 과정 자체는 좀 꼼꼼하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짚어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 덧붙여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네. 많잖아요. 많죠. 뭐 네. 생각나는 분들만 말씀드려도 정몽원 회장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돌아가셨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네. 그러셨고 그랬죠. 이번에 네. 송환종 전 회장도 그랬는데 돌아가신 분들에 관련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모욕을 당하고 또 그리고 주변에 자기하고 어떤 관련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죄가 없는데 그 사람들에게까지 검찰이 계속 수사를 확대하는 네. 것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아 이거는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당하는 건 뭐 억울해도 참을 수 있는데 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고초를 겪는 건 내가 죽지 않고서는 끝나지 않겠구나 라는 그 절박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시고 네. 그래서 유서에도 그런 말씀 남기셨잖아요. 뭐 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한다. 정몽원 회장도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다 뒤졌고 네. 또 기업의 명운까지 그때 막 넘어가던 참이었으니까 이번에 성환종 회장도 유서에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가족들까지 막 다 뒤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뭐 방금 전에 제가 검찰에게 사조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라고 했지만 이번에 나타난 뭐 의혹 제기 수준이긴 한데 네. 검찰 스스로가 정말 공익의 대변자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사익의 대변자, 권력의 대변자지. 이 사람들이 무슨 개뿔. 그러니까 정말 저는 검찰이 바로 서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죽기 전에 자기가 죽어야 됐다는 생각을 할 만큼 절박한 거잖아요. 네. 내 주변 사람들을 지키고 나의 이나마의 명예라도 지키려면 내가 죽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세상이 과연 공정하고 살만한 세상인지 저는 검찰이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뭐 이번 사건도 사실은 또 다시 한번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 네. 정권이 원하는 결과를 내놓기 위해서 수사를 조여나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성환종 회장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그 유서 내용이나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부당한 강압을 받았던 것이고 네. 그런 식으로 뭔가 결과를 정권이 원하는 결과를 내놓는 수사를 하는 이 검찰. 정치적 독립성이나 중립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여기서 뭐 한 가지 더 알려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흔히 우리가 박앤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막 미국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그거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하는 것도 궁금하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검찰 같은 경우는 죄가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추가로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맞죠. 또 네. 흔히 당연히 뭐 해야죠. 여죄 수사.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수사 방식에 있어서 이게 위법한 거냐, 가능한 방식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일단은 지금 얘기 나온 것 중에 다른 혐의와 이 혐의를 뭐 바터를 친다거나 네. 이걸 얘기해주면 이거를 아주 가볍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플리바게닝이라고 네. 얘기하는 그렇죠. 그것의 일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플리바게닝을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아요. 네. 미국은 이제 허용하고 있는데 네.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재판의 기능을 검찰이 행사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예, 권한을 굉장히 강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죄를 아예 딜을 통해 가지고 재판까지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거를 명문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고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고 네. 봐야 되는데 그 작태를 한번 보여준 거고 그러면 그 행동은 위법한 걸로 봐야 되네요. 그러한 수사 방식은 그런 수사 위법한 방식은 것으로 위법한 걸로 봐야 되네요. 되겠죠. 그건 직무유기라고 네. 봐야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전혀 다른 혐의를 가지고 또는 전혀 다른 사람의 혐의를 가지고 진술을 하도록 강압을 했다. 이건 직권남용이죠. 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는 협박이 될 수도 있죠. 예. 위해를 어떤 가할 것처럼 딴 사람들에게 제3자 친한 어떤 제3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보여가지고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면 그건 하나의 협박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관계는 좀 더 규명돼야 되는데 총체적으로 굉장히 불법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되면서 정권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인 것 같아요. 네. 그 최소한 이제 이와 같은 언론 인터뷰가 죽기 직전에 한 언론 인터뷰가 이렇게 공개가 됐다면 이것에 대해서 그냥 논리적으로 대언론 항변만 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어쨌든 상당히 신뢰성 있는 정보이고 뭐라고 하나요? 혐의가 최소한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서 드러났다면은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해야 되는 발동을 해야만 하는 단초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의 단서가 될 뿐만 아니라 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경향신문의 보도 내용 자체가 네네. 강력한 증거가 될 수는 있죠. 그래서 원래 그 진술을 남기신 분은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진술의 어떤 그 자체만 가지고 네. 뭐 증거로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들어가지고 토대로 해서, 보도를 예.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형사소송법의 법리를 따져봐야겠지만 저는 증거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추가로 뭐 추가 조사하는 건 당연히 네, 얼마든지 가능한 당연히 거고. 조사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 게 의무죠. 네. 그리고 더군다나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검찰이 그런 뭔가 완전히 저기 한 거 흥정한 거 아니에요? 네. 거래한 거죠. 네.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 성완종 전 회장이 남긴 진술을 보면 그 청와대의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네. 지금 전직 비서실장 두 사람이 돈을 받았다는 거 돈을 아닙니까? 받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또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이거는 정말 또 검찰의 중립성, 검찰의 어떤 그런 공정성이 또다시 시험대에 쓴 거죠. 뭐 사실 시험대에 쓸 것도 없어요. 이미 뼈가 다 없어지도록 이미 얘네들은 다 저기를 했기 때문에 예. 자원외교 수사를 통해서 그 친위 계열을 압박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예. 측근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돈을 수수한 게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검찰이 과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지를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광철 변호사님 말씀처럼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진행될지는 빤히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보다 보다 또 드러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훨씬 더 예. 구체적으로요. 예, 필요한 얘기가 있다면 다음 방송 때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그럼 우리 한번 내기 한번 해볼까요? 검찰이 예. 수사를 한다 안 한다. 뭐 내기라는 벌써 건 내기할 게 두 가지가 생겼어요. 권 변호사님에 대해서 헌재의 기분을 살핀다, 현재를 무시한다. 예, 법원에 대해서 예, 그 다음에 검찰이? 이번에 검찰이 수사를 김기춘의 한다, 안 한다? 이쪽에 대해서 한다, 안 그래요. 한다. 그러면 첫 예. 번째 거에 얼마 걸어요?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예. 나중에 우리 저 끝나고 나서 저기 장부에 기입합시다. 예. 자, 그 다음 이야기는요. 그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 관련된 얘기는 매번 방송 때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청문회가 있었어요. 그 역사 현장에 있었던 주역들이 그 참고인으로 나와서 진술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부터 시작해서 뭐 전망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2월 17일 날 신영철 대법관이 퇴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2달 가깝게 지금 대법관 자리 한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여당에서는 공백이 장기화되면 전체 국민에게 해롭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늘 그런 논리죠. 예, 야당은 조금 이런 게 길어진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인사청문회가 미뤄지다가 얼마 전에 이제 인사청문회를 드디어 하게 된 거죠. 예. 이제 인사청문회를 좀 야당은 좀 추가로 하자라는 입장을 지금 네. 보이고 있는 상태예요. 예. 아니 사실 청문회가 있기 전에 그 요청했던 자료조차도 바로 전날 6,000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기록이 바로 전날 도착했어요. 제대로 검토하고 조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놨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예. 대법관 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루 전날 이렇게 주면서 예. 이건 안 돼요. 저는 새정치연합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됐던 검찰 보관용 수사 기록을 못 보고 청문회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좋아요. 여론에 밀려서
조중동이 자꾸 청문해라. 간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청문회 들어가기 전에 지금 민주화 운동 뭐 무슨 위원회인가요? 거기서 이제 확보된 기록들이 좀 공개가 됐고 네. 이제 공개가 안 된 그 수사 기록들을 검찰이 네. 계속 안 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청문회 가기 전에 그 자료는 보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도 안 보고 기존에 공개된 자료들만 갖고 들어갔다가 거의 망신에 가까운 적이었죠. 황정웅인가 하는 사람한테 물었다가 완전히 그냥 기대와 다른 답변만 들었고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 박상 후보자가 알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몰랐을 겁니다. 그때 고문 경관 증언으로 그런 상황을 초래했거든요. 네. 미리 사전에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말을 할지에 대한 최종적인 확인도 없이 아 그 사람들은 고문 경관으로 수사를 받았으니까 이제 와서는 진실을 밝히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만 갖고 들어간 거죠. 네. 그러면 최소한 전에 들어가기 전에 법무부나 여당을 압박해가지고 그 자료들은 확인하고 들어갔어야죠. 그래서 만약에 황정웅이나 또 다른 뭐 박상옥 이런 사람들이 말을 했을 때 당신 그때 이렇게 수사보고 올리지 않았냐 내밀 수 있었어야 되는데 막연한 생각으로 청문회 들어갔다가 완전 개망신 당하고 이제 와서 그 기록을 보자고 하니까 조선일보한테 그렇게 까이고 조선일보 그랬어요. 코미디 같은 청문회라고. 아니 근데 제가 보면은 국회의원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은요 굉장히 바쁜가 봐요. 뭘 하나 똑부러지길 못해. 그리고 좀 답답한 게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들 보면 그 말씀하신 일부 공개되는 걸 분석해가지고 네.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언론 보도만도 못한 준비를 네, 해가지고 맞습니다. 답답한데 근데 하여튼 근데 그거는 그거고 이렇게 하루 전날 검찰이 어떤 자료를 주고 이런 식으로 청문회를 끌고 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네. 이미 이 사람은 자격이 없다는 거를 다 인정한 거다. 뿐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일 또 방해를 예, 하죠. 그 답변 같은 경우만 해도 그러니까 본인의 얘기에 의하면은 안상수 전 검사였죠. 그 당시 수사 검사였던 안상수 검사의 회고록에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도 사실상 배치되는데 그 안상수 회고록을 받느냐라고 했더니 못 받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하는 내용 중에 보면은 안상수 회고록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짜맞춰진 각본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대로 된 뭐 청문을 받거나 조사를 받은 게 아니라 짜여진 각본에 있어서 할 말만 한 거죠. 그러니까 차제에 뭐 이제 기왕 이렇게 지금 대치를 하고 네.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사실 법무부와 검찰도 조직적으로 지금 저항하고 있잖아요. 네. 수사기록 안 내놓고 또 뒤에서 여론 압박해가지고 얼른 통과시켜라 이 새누리당하고 같이 이제 공동정서 펴고 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지금 법무부가 그랬거든요. 네. 박종철 수사기록은 폐기하지 않고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보관하겠다. 그럼 그 보관하고 있는 기록을 대법관 후보자의 자질과 그다음에 그런 인권의식, 당시의 직무 태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보자고 네. 하면 못 내놓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요. 내놓고 그것들을 다 공개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청문위원들한테 제공을 해가지고 당시에 박상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네. 명확하게 밝히는 게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도 그렇게 그런 태도 보이지 말고 그 수사기록 공개하고 해서 청문회를 연장해서라도 대법관 후보자 그 사람이 그때 박종철 열사의 죽음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명백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니 대법관이 어떤 자리인데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또는 자기 조직이었던 사람 대법관 만들기 위해서 이따위로 합니까? 그러니까 진짜 황당하고 이런 식의 꼼수를 버려야만 인사청문회 통과할 수 있는 사람 절대 안 돼요. 대법관 되면. 네. 예, 뭐 그 역시도 추리시켜 보면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로는 지난 9일입니다. 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줄여서 이제 성매매 처벌법이라고 하는데요. 위헌 제청된 내용과 관련해서 공개 변론이 있었습니다. 네. 예, 관련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하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성매매를 합법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로 쟁점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두리뭉술하게 알기가 쉬운데요.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엄밀하게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관련된 처벌 규정 내용을 보면은 성매매를 합법화하자, 뭐 또는 뭐 위법을 유지하자. 라는 내용이 아니라 성매매 피해 여성이라고 보일 수도 있고 이게 어쨌든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규정에 대한 그러니까 위헌 성을 산 제청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매수자, 성을 판 사람. 그렇죠. 예. 예, 성매매 여성과 매수자로 구분이 되는데 현행법의 규정의 내용을 보면요, 저희는 성매수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매매 여성은
범죄자와 피해자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는 그렇죠. 예,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 자기가 그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범죄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피해자는 강압에 의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군산의 많죠. 사례에서 네. 우리가 목격했던 그런 사례를 피해자라고 본다고 하는데 실제 처벌되는 예를 보면요. 피해자와 범죄자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요. 예. 실제로 구분하기 쉽지 않고 자신이 피해자란 주장을 하려면은 성매매 여성 같은 경우라면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자기 진술 거부권, 우리가 진술 거부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러니까 실제 이때까지 운영돼 왔던 사례를 보면서 궁극적으로는 여성학계에서는 성매매 여성은 처벌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논의의 선상에서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판단을 구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한번 좀 설명을 드렸으면 했습니다. 네. 제가 그 부분에서 조금 그 이재용 변호사님 말씀을 좀 덧붙여 보면 네.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성을 산 사람과 성을 판 사람들이 다 근데 저거 처벌이 되죠? 약간 걱정되는 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성을 사고 판다는 표현도 상당히 좀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뭐 일단 쉽게 말씀드리자 네. 보니까 저희들이 좀 그렇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성을 판 사람, 그러니까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게 합당한가의 논의가 이제 어디로 가는 거냐면 사실은 매우 민감한 논점인데 과연 이제 공창제도를 둘 거냐 하는 논의까지 사실 진행이 된 상황이죠. 뭐 그래서 조금 더 비껴간 논점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확장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김강자 전 그 종합서장이 이제 그 하울곡동에 있는 이른바 속칭 미아리 텍사스촌 거기 예전에 단속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공개 변론에 일종의 전문가 증인으로 참석해서 이제 하고 이분이 경찰 퇴직한 다음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매매 여성들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제 이 논점과 맞닿아 있죠.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이분은 나가서, 예. 그러니까 그 어차피 성 욕구의 해소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소외자라고 얘기를 그렇죠. 그 하죠.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어떤 그 공창을 좀 합법화해야 된다. 이제 이런 논의까지 지금 진행이 돼가지고 사실 굉장히 좀 논의 상황은 복잡해진 상황으로 있죠. 문제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성 문제를 다루는 진영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긴 해요. 한번 저희가 외국의 입법례를 한번 보면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합법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합법화를 한 이유는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대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 사대보험이라든지 성매매 여성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행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합법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 사견이 들어갔다기보다는 이제 흔히 뭐 조사된 보고에 따르면 그 유럽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그 실제 성매매를 합법화했던 곳조차도 성매매 여성은 소수자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거예요. 제대로 사회보장 제도가 신고되고 보장되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독일 같은 경우는 성매매가 훨씬 더 확대되고 늘어난 경향이 있다라고 해요. 지금은 그래서 그 합법화가 과연 온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또 새로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의견도 저런 의견도 각각 음과 양이 있는 그런 논쟁이긴 제가 합니다. 궁금한 게 여성단체 분들은 이 지금 위헌 논란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나요? 기본적으로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피해자와 범죄자로 나눠서는 안 된다. 그런 구분은 쉽지 않고 기본적으로 성매매라는 것은 사회 구조적인 열악한 지위에 놓이기 쉬운 공공한 지위에 놓이기 쉬운 지위에 있는 여성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의 희생자라고 보는 것들이 거시적 관점에서 타당하다라는 입장인데 일단 그래서- 지금은 그런 그래서 류의 입장이 대안은 뭐예요, 그래서? 뭐 최소한 지금 현재 다뤄지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매매 여성은 비처벌을 하고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유지를 하더라도 그럼 위헌론에 좀 가까운 건가요? 예, 뭐 일별에서 제가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보면은 저희 나라 그 집행됐던 예를 보면은요, 성구매자들이 대부분 그 기소유예 처분을 80% 넘게가 받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실제로 처벌된 예가 굉장히 희박하고요. 구속되는 사람들조차도 1%가 채 안 됩니다. 그 0.5% 미만이라고 들었습니다. 0.35%인가 그 정도 수치, 그 인근의 수치로 들었고요.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가, 특히 남성 지배적
사고를 가진 이런 이제 법 집행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남성을 처벌한다는 것에는 엄하지 않으면서 그 여성을 과연 그런 포갑적 지위 또는 사회 구조적으로 열악한 지위에서 구제하고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얼마나 고려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지 보면 좀 절망적인 결과였던 거죠.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궁금한 게 뭐 예를 들어서 간통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위헌 시비에 시달리다 네. 간통죄가 얼마 전에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 성매매 이 처벌법은 어떤가요? 그 과거에도 이걸 위헌이다라고 주장했던 주장이 꽤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 성매매 처벌법이라고 얘기하는 이 네. 법이 만들어진 게 2000년대 초반입니다. 그 이후로 뭐 다른 부분은 아닌데 운용을 하다 보니까 성매매 여성과 관련된 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좀 부당하다라는, 그러니까 다른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은 있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지난번에 북부지방법원에서 위헌 제청한 사유를 좀 보니까 네. 성을 뭐 돈이 매개가 되더라도 성인이 성에 대해서 상대를 찾고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성관계를 가진 부분에 대해서 자기결정이라고 그렇죠. 하는. 거기에 대해서 네. 국가가 형벌을 통해서 개입하는 것은 과도하다라는 것이 조금 주된 취지였던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이 문제는 민감하지만 우리가 한 번쯤 짚어야 된다. 네. 몇 가지 포인트만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네.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너무 과도한 이중성, 네. 겉으로는 고고한 아, 척하면서 뒷구녕 돌아서면은 온갖 추잡한 행위를 하고 다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전체적인 좀 어떤 뭔가 반성, 성찰이 좀 우선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좀 공창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차분하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김강자 서장의 문제 제기에 제가 다 공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경찰로서 단속할 때는 다 그 사람들을 다 처벌하려고 해서 대대로 단속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조금 성급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말씀은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이 억눌러서 없앤다고 해서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조금 더 우리 사회가 성에 대한 좀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사회적으로 더 나빠지지 않게끔 관리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얘기했다가 이제 돌 맞는 거 아닌지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관점 중에서 이제 하나 더 덧붙이면 아까 이재명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성매매 업에 종사를 하는데 자발적이지 않으신 분들, 거의 물론입니다. 노예 상태에 있는 분들에 대한 문제는 하여튼 조속히 좀 어떻게 예.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뭐. 조금 전에 제가 다른 나라 입법 내 그리고 그 시행 결과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간략한 예도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은 문제긴 해요. 저는 공창 네. 문제 등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뭐 입장을 밝히기로 곤란할 정도지만 그래도 이광철 변호사님과는 좀 더 결이 다른 입장이긴 한데요. 네. 테이블에 올려놓고 고민을 계속하고 좀 더 지켜봐야 될 시기긴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게 마지막. 그럼 선고는 예정이 안 되는 거죠? 예, 아직은. 아직은. 예. 네. 예, 뭐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공개 변론까지 변론이- 했다는 것은 조금 고민이 되고 있다는 예, 것 세소한 같은데. 사회적인 네. 논의를 좀 확장을 해야 해보겠다라는. 우리가 헌재를 믿어도 될까요? 예, 뭐 다음에 그러기 시작하면 다른 정당 해산하고 성매매 처벌법. 네, 그러니까. 네. 그런가요? 예. 계속 뭐 결과 나오면 또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죠. 계속 사회적 논의가 지속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요. 오늘 뭐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네요. 네. 예, 마지막 나눠볼 얘기는요. 이것 역시도 저희가 누차 계속 소개했던 판결의 연장선상입니다. 긴급조치 재심 판결 그리고 그 무죄 판결에 연이은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판결들이 나오고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의 청구권의 확보가 어려워지는 쪽으로 지금 점점 문이 닫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상황에서 저희가 아주 잘 아는 선생님 백기환 선생님 예. 관련한 이제 사건도 이분이 있었습니다. 실제 선생님은 아니시잖아요. 아이고, 썰 많은 하는 분들이, 그런 선생님. 예, 예. 제가 또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선생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또 아니, 모르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 그러니까 봐. 티처는 아니신. 아우, 티처가 아니라 아우, 그러니까 정말. 저도 그런 취지로 얘기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 애드립은 그냥 생략해 주세요. 백기환 선생님이 1심에서는 그 어쨌든 무죄를 받았던 걸 근거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국가가 해야 한다라고 됐는데 이번에 고등법원 판결에서 고등법원. 예, 얼마 전 우리가 그렇게 통렬하게 비판했던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뺏겨와서 불허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다 기각이 됐어요. 못 준다, 돈 못 준다 된 거예요. 뭐 관련된 이유를 보면은 그때 대법원 판결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네. 긴급조치는 박정희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판결을 내렸던 판사의 행위는 당시의 유신 헌법 자체에서 긴급조치 발동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유신 헌법이 규정해 놨다.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법심사를 별도로 할 상황이 안 됐다. 그러니 그러한 국가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이런 판단은 여러분들이 언뜻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기에도 납득할 수 없고 부당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얼마 전 대법원이 내렸던 자기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배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합 판결에 의하면은 긴급 조치는 당시 헌법에 비춰보더라도 위헌이고 우리의 현행 헌법의 정신에 비춰보았을 때 국민의 기본권과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당연히 위헌이에요. 예, 근데 그게 사법심사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판사의 행위를 정당화시켜준다는 거 납득할 수 없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앞으로 그럼 조폭의 지시, 저 두목의 지시를 받은 조폭 똘마니들 수사는 안 할 건가? 예. 조폭 두목이 야, 쟤 가서 담궈. 죽이라는 뜻이죠. 예, 예, 이런 예. 방송이 예, 이제 전문 용어. 이제 보이는 라디오 하니까 그래서 야, 쟤 죽여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럼 그 지시를 따른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자기로서는 그 지시가 불법적이냐 하는 것을 별개로 하더라도 따지지 말라는 거죠.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죠. 지시를 따른 사람은 그럼 이제 앞으로 처벌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지시한 사람은 고도의 정치적 그렇죠. 행위에 또 처벌이 안 돼. 맞습니다. 예. 아무도 처벌이 안 돼. 예. 거기다가 이번 판결에 더한 내용은 뭐냐면요. 소멸시효를 인정해버립니다. 이거는 요즘에 좀 많긴 많더라고요. 예, 예, 자꾸 예. 소멸시효 따지는 거. 그 뭐 불법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다음에 있은 날로부터 지금은 10년인데 당시 법률에 의하면은 이제 국가에 대한 청구는 5년. 그래서 3년, 5년 이미 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도 법이 그렇게 딱딱하지만은 않거든요. 그럼요. 근데 소멸시효라는 것을 둔 취지를 살펴봤을 때 그걸 막 주장하는 사람이 이건 권리 남용이다 싶은 어떤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고 그런 소멸시효 주장으로 기각해서는 안 된다고 싶은 사례에서는 소멸시효가 후퇴를 합니다. 맞아요. 기존의 판례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그런 적용을 하지 않고 왜 그때 안 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설명하시는 분 어렵게 설명하시는 거 그러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맞아가지고 그걸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두 분이 그렇게 지켜보시니까 저기를 했을 때 근데 어둠 속에서 맞아가지고 누가 때렸는지 네. 어떤 사람 몇 명이나 때렸는지 이런 거 모르고 나는 무조건 아프기만 한다. 그러면 누가 때렸는지도 모르고 몇 명이나 때렸는지 모른다면 그 맞은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라든지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면 너무 부당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원래 소멸시효를 둔 제도의 취지는 이제 너무 그 어떤 그 법적인 분쟁이 너무 장기화되면 안 되니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3년 내지 10년으로 그러니까 가해자라든지 그런 행위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이제 때린 3년 사람도 지나치게 오랫동안 불안하게 만들면 안 된다. 사실 그 얘기인데 네. 이거는 국가가 때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국가는 100년이고 1000년이고 불안해야 되는 건데. 네. 쉽게 설명하다 보니까 예. 네. 국가는 100년이고 1000년이고 불안해야 된다. 예, 그 네. 말씀 예, 네. 훅 동감이 아니 되네요. 그런데 이제 예. 우리 대법원이 사실은 이제 소멸시효 문제에 있어서 조금 네. 특히나 이제 국가의 행위 문경학살 같은 사건에서도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유연하고 폭넓게 좀 그 따져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가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를 찾기도 어렵고 또 예. 국가 권력 자체가 너무나 이제 무섭고 공포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어떤 제소에 나가기도 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네. 이른바 신의 측이라는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소멸시효를 네. 더 늘려주는 그동안 판결들을 보여왔는데 네. 최근에 긴급조치 관련해갖고 이렇게 소멸시효를 완전히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과거사에 관련된 대법원의 최근에 그런 정권 영합적인 태도에 완전히 그냥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러니까요. 거죠. 긴급조치 관련된 게 크나큰 불법이고 크나큰 인권 침해라고 안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멸시효를 이렇게 딱 기계적으로 적용. 여기서 또 이제 이 판결을 이제 제가 해석을 할 때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들이 코드가 숨겨져 있어요. 뭐냐면 대법원에서 지금 피해자들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자,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죄 주장은 이제 더 이상 안 돼. 당시에 국가기관이 너희들에게 위법하게 한, 그러니까 너희들 치고 때리고 고문한 그 입증을 해봐. 그 다음에 그 입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해가지고 유죄가 됐다라는 걸 입증해봐. 이렇게 얘기해요. 당시에 그러니까 때려가지고 맞아가지고 맞았다는 국가가 것만으로 때렸어. 네, 때렸어. 근데 때렸는데 때린 결과 내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허위 자백을 하는 거죠. 허위 자백을 했어. 자백을 나는 유신에 반대했다. 나는 유신에 반대했다라는 게 허위라는 거죠. 예, 그게 입증이 돼야지만 돈을 가져갈 수 있어라고 딱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국가 공무원의 고문 행위를 입증을 해야 되고요.
그 고문 행위로 인해서 내가 허위 자백을 했다라는 사실까지 고백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신에 반대했다라는 자기 역사를 부정해야지만 돈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과 유사해요. 묘한 코드가 숨겨져 있는 게 아닌가, 고도의 꼼수가 숨겨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쨌든 지금 대법원은 과거사 사건에 있어서 정말 눈에 띄게 이제 후퇴를 하면서 이제 소멸시효까지 이렇게 들이밀어가지고 아예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을 완전히 지금 차단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이제 엉망이고 황당한 판결들이 더 나오겠죠. 지금 이재용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도. 그래서 독일의 사례처럼 저희도 이제는 이제 사법부에 기대는 게 아니라, 이건 처음부터 저희가 재판정의 사건을 가져가면서부터 계속 주장을 했던 내용인데요. 입법적으로 일괄적으로 해결을 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과거에 대한 반성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그 타이밍에서 차라리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보상을 하는 법률이 제정이 됐더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그런 게 듭니다. 필요하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이 정부 하에서 완전 불가능하다는 게, 얼마 전에 4.3 사건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시절에는 4.3의 뭐 진상 그렇게 하고 얘기했었죠. 명예회복 다 하겠다 이렇게 정말 말씀을 아주 현란하게 잘하셨다가 4.3 사건 지금까지 정부 주관으로 기념식에 한 번도 안 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5.18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4월 1일 날 만우절 때 이분의 거짓말이 쫙 돌았죠. 거짓말이 아닌 거짓말. 아니, 그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당장 이 사실인데 사안에서 거짓말이 돼버린. 이 사안에서 긴급조치와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보상 법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법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요? 법안까지 내놓고 물론 그게 이제 보상이라고 해서 배상, 그러니까 위법 행위에 대한 배상의 의미가 아닌 보상법이긴 하지만 법안을 내놓은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어제 사실 이제 그 인혁당 사법 박살 일어났던 날이었잖아요. 4월 9일 날, 1975년인가요? 4월 9일 날. 그래서 한겨레 신문 보니까 그분의 이제 돌아가신 그 분의 그 부인 유족분 한 분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 시절이 요즘 회상된다. 그때 막 사형이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나서 그 다음날 사형이 집행된 소식도 모르고 달려가서 면회 신청을 했는데 결국은 그때는 이미 돌아가신 다음이었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정말 그 동네 사람들이 빨갱이 자식이라고 그분 막 아들, 딸을 목에다가 이렇게 막 걸어가지고 끌고 다녔대요. 그러면서도 무섭고 공포스러운 세상에서 아무 말도 못했던 그 시절이 요즘 들어서 회상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지 못하면은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반복되고 있는 오늘을 비슷해요. 우리가 목격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 전담 뿌리면 압수수색 들어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얘기해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두 번째 방송이라 첫 번째 방송보다는 좀 더 편하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요. 저는 편했는데 고생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목이 메이네. 제 거의 고생이 목이 진행자 역할을 메이시니까. 해주셔가지고. 저도 아직 버릇이 남아 있어요. 청취자 여러분들이라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에는 좀 더 세련된 모습으로, 저는 좀 더 슬림해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선한 원두, 향긋한 커피가 있는 여기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 국민 모두 함께하는 공간, 국민TV 그리고 국민카페. 달콤한 커피에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아드립니다. 향기로운 커피가 있는 곳, 자유롭게 책도 볼 수 있고 사람 향기도 느낄 수 있는 넓은 문화 공간, 생생한 라이브 공연, 그리고 도심 속 작은 미술관까지 낭만이 있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쉼터,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카페, 국민카페 온에어. 우리는 국민TV 조합원. 보기만 해도 힘이 나는 조합원. 다 함께 만나볼까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도 주인공이 되어보세요.